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정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우위의 원리와 특화의 원리로서 절대우위의 원리와 비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교의 원리입니다. 비교의 원리에 의해서 특화가 일어나게 되고 분업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역이 그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 교환의 결과 교환 이득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사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책에는 우리 책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네, 표를 그려서 비교의 원리와 절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게 내가 농부가 있고 목장 주인이 있어요. 그들이 고기와 감자를 생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각각의 빈칸에다가 1온스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시간, 각각 고기 1온스, 감자 1온스, 이 온스라고 하는 건 그 무게 단위거든요. 우리나라 그람으로 치면 30g 정도 되는 그 1온스가 한 30g 되는데 그 무게 단위입니다. 그 온스 1온스 생산 시간 분으로 표시되는데 요거를 요 분 1온스 생산은 몇 분 걸리느냐, 고기와 감자 각각을 생산을 하는데 몇 분의 시간이 걸리느냐를 여기 이제 빈칸에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요 각각에 집어넣는 요 숫자가 능력을 나타낼 텐데 보시면은 농부 같은 경우에는 고기 1온스를 생산하는데 60분이 걸린다 그래요. 60분. 그리고 감자 1온스를 생산하는 데는 15분이 걸린답니다. 15분이 걸리고, 그다음에 목장 주인은 고기 1온스 생산하는데 2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목장 주인은 감자 1온스를 생산하는데 10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절대 우위는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고기 생산이든 감자 생산이든 절대 우위는 목장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목장 주인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고기 생산이든 감자. 왜냐하면 농부는 60분이나 걸려야 고기 1온스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장 주인은 농부는 60분 걸리는데 목장 주인 20분밖에 안 걸리죠. 감자 생산할 때도 농부는 15분이나 걸리는데 목장 주인 10분 만에 하니까 그 절대 우위 관점에서는 고기 생산과 감자 생산에 있어서 목장 주인이 둘 다에 있어서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 그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하려면 이 기회비용 관념을 알아야 되는데 기회비용이 얼마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농부 같은 경우는 고기 1온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그러면 감자 생산을 몇 개 포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몇 개 포기해야 되죠? 고기 1온스 생산하기 위해서 감자 4온스를 포기해야 됩니다. 감자 4온스를. 왜냐하면 고기 1온스 생산하는데 60분 걸리는데 60분 동안 감자는 몇 개 생산할 수 있죠? 감자 1온스 생산하는데 15분 걸리니까 그 60분이면 4개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감자 1온스 생산하기 위해서 고기 1온스 생산하기 위해서 감자 4온스를 포기해야 되죠. 반면에 농부가 감자 1온스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고기 4분의 1온스죠. 왜냐하면 감자 1온스 생산에 15분 걸리는데 15분 동안 고기는 얼마나 생산할 수 있죠? 60분의 1온스니까 15분으로는 4분의 1 온스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고기 4분의 1온스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농부에게 있어서의 고기의 기회비용 감자 4온스, 그 다음에 농부에게 있어서 감자의 한 1온스의 기회비용은 고기 4분의 1온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장 주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고기를 생산하는데 20분 걸리죠. 20분 동안에 감자를 몇 개 포기해야 되죠? 몇 온스를 포기해야 되죠? 감자 2온스를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20분 동안에 감자는 2개 생산이 될 수 있는데 20분 동안 고기만 생산을 하면은 감자 2개는 2온스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장 주인에게서 감자 1온스를 생산하는데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 10분에다가 투자를 하게 돼 10분 동안 감자 생산에만 감자 1온스 생산에만 투자를 한다면은 고기 몇 개를 포기해야 되죠? 고기 2분의 1온스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분 동안에 고기는 목장 주인에게 있어서는 고기 2분의 1온스를 포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기에 있어서는 누가 기회비용이 적습니까? 고기에 있어서는 기회비용이 농부가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건 목장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있어서는 목장 주인이 기회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목장 주인이 특화를 하는 게 맞죠. 기회비용의 측면의 원리에 의해서면, 그러니까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감자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은 누구죠? 목장 주인입니까? 농부입니까? 이게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농부가 비용이 더 적게 들죠. 농부. 그러니까 감자 생산은 농부에게 특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의 관점에서, 비교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각각의 비교의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 똑같은 1온스를 생산을 하는데, 똑같은 생산물을 산출을 하는데 더 기회비용 또는 경제학의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에요. 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똑같은 걸 산출하는데 투입물이 적은, 즉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한테 할수록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비교의 원리에 의해서 분업을 하게 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원래 자급자족하는 상황에서는, 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생산 가능 곡선을 이제 그려보면 이 상황에서 생산 가능 곡선 한번 그려보죠. 이건 농부고요. 여기 이제 목장 주인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뭐였죠?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원 또는 주어진 생산 요소죠.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총 활용을 해서 최대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물들의 조합,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정을 하기로 8시간이 주어져 있다. 8시간 두 사람이 하루에 일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산 가능 곡선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여기 고기와 감자죠. 감자 제로, 여기 고기, 감자 제로. 생산 가능 곡선 그리면, 만약에 농부가 다른 거 8시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고기만 생산을 했다. 그러면 고기 몇 온스 생산을 했을까요? 지금 고기 생산하는데 60분, 즉 1시간 걸리죠. 1온스 생산하는데. 근데 8시간을 총 고기 생산에만 하면은 몇 개?
한 1온스에 1시간 걸리니까 8시간이면 8온스를 생산할 수 있겠죠. 반대로 모든 그 농부가 모든 8시간을 전체를 감자 생산에만 투입한다 그러면 한 시간에 그러니까 1온스 생산하는데 15분 걸리니까 한 시간에 몇 개 생산할 수 있어요? 4개 생산할 수 있죠. 그럼 8시간 하면 48, 32 감자 32온스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32온스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점과 요 점을 이으면 이게 농부의 생산 가능 곡선이 돼요. 왜냐면 지금 기회비용이 일정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생산 가능 곡선 그릴 때 저번에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한 모양으로 그렸었잖아요. 그거는 기회비용이 시시때때로 변할 때를 의미하는 거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농부 한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고기와 감자 간의 기회비용은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직선으로 그리면 돼요. 목장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주인. 왜냐하면 한번 실험을 해보면 만약 8시간을 고기 생산하는데 4시간, 감자 생산하는데 4시간을 각각 이제 똑같이 배분을 한다.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고기 4시간 생산하면은 4시간 투입하면 고기 4개 나오겠죠. 고기 4개 나오겠죠. 감자 생산하는데 4시간 투입하면 16 나오겠죠. 16. 이거 같죠? 여기 있죠. 요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무수히 많은 조합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배당하느냐에 따라서 요 위에 점들의 집합으로 그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목장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리면 되거든요. 8시간 전체 고기에 투입을 한다. 고기 생산하는데 투입한다. 그러면 고기 생산하는데 1시간 20분이면 1온스 생산할 수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얼마나 생산할 수 있죠? 3온스 생산할 수 있죠. 그럼 8시간 전체 고기 생산에 투입하면 한 팔이 24온스를 생산할 겁니다. 여기 점이 생산 가능 곡선 점 끄이죠. 감자 생산에 올인을 한다. 그러면은 10분의 1온스니까 1시간에 얼마? 6온스가 생산이 되죠. 그리고 8시간 전체를 감자 생산하면 6, 8, 48이죠. 48.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끄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뭐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사실은 생산 가능 곡선은 자급자족을 농부든 목장 주인이든 자급자족을 했을 때 그들이 8시간 동안 자급자족을 했을 때 그 향유할 수 있는 소비점입니다. 요 삼각형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은 자기들이 자급자족했을 때 소비 가능한 점들의 집합이죠. 요 안쪽에 있는 요 삼각형 안쪽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자급자족했을 때 선택 또는 소비 가능한 점들입니다. 네, 점들인데 만약 지금 요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급자족하는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의 원리에 의해서 특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특화를 했을 때 농부 같은 경우에는 농부는 8시간을 전부 지금 농부는 감자에 특화해야 되니까 감자만 생산을 하는 겁니다. 네, 한다고 가정을 하고 목장 주인은 8시간 전체를 고기 생산에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부분 특화를 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고기에 6시간, 좀 고기에 많은 8시간 중에 6시간만 투입을 하고 감자 생산에는 한 2시간 투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 하면 이게 농부죠. 이게 목장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 감자 이렇게 되죠. 고기와 감자 이렇게 되는데 농부 같은 경우에는 전부 8시간 전체를 감자만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고기는 아예 생산을 안 하겠죠. 생산을 안 하고 감자만 생산을 8시간 전체. 그럼 1시간에 지금 1온스 생산인데 15분 걸리니까 1시간 하면 4온스가 생산이 되고 8시간 전체를 감자하면 4, 8, 32, 32온스의 감자를 생산하게 되겠죠. 목장주의는 6시간은 고기 생산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1온스의 고기를 생산을 하니까 1시간이면 3온스를 생산하겠죠. 그 중에 6시간을 투입을 하니까 6, 3, 18 하면 18온스가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시간은 감자를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감자는 지금 10분의 1온스니까 1시간이면 6온스를 생산을 하게 되고 2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6, 2, 12 하면 12온스를 생산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산한 상황에서 이제 특화를 해서 생산을 한 겁니다. 특화를 한 거예요. 네, 특화를 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교환을 하죠. 교환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교환을 합니다. 이게 15,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감자 생산한 것 중에 일부, 즉 15개는 목장 주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목장 주인은 농부한테 받은 15개의 감자를 받은 대가로 고기를 몇 온스 주냐면 5온스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온스 준다. 그 가정을 이렇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각자가 소비를 하게 되냐면은 교환을 특화를 하고 분업 체제 하에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 지점, 이게 소비죠. 네, 소비하는 개수는 농부, 그 다음에 목장 주인, 그 다음에 고기, 감자를 했을 때 결국 얘네는 농부는 고기 5개를 받았죠.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목장 주인이 18개에서 5개를 줬으니까 18 빼기 5 하면 13이 되죠. 그리고 농부는 32개를 생산했지만 15개를 목장 주인한테 주니까 32 빼기 15 하면 17 되죠. 그 다음에 목장 주인은 12개 감자를 생산했지만 15개를 또 교환을 통해서 농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12 더하기 15 하면 27 되죠. 결국 최종적인 소비 지점은 요 점이 될 겁니다. 요 지점이 될 거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생산 가능곡선 위에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면 농부 같은 경우에는 5, 고기 5, 감자 17, 17개를 하니까 요 5, 17개 17개 하면 요거는 바깥에 있겠죠. 바깥에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거든요. 네,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 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오면은 요 값은 어떻게 되죠? 3, 4 돼야 되니까 요게 10이거든요. 그러니까 17이니까 바깥에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 자급자족 경제에서 요점은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도저히 향유할 수 없었던 소비 지점이에요. 근데 특화를 해서 교환을 하니까 교환 이득이 발생을 해서 바깥쪽에서 더 많이 행복하게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급자족 경제에서 요즘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특화를 하고 교환을 하니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한테 특화를 시켜서 생산을 하게 하고 교환을 하게 만드니까 농부는 더 많은 자급자족 경제에서보다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장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13개, 감자 27개를 요 점을 여기 찍어보면
여기 13이 되고 그 다음에 27이 되잖아요. 27이 되면 요것도 바깥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13이 되려면 요게 20이거든요. 네. 바깥쪽에 있는 거죠. 바깥쪽에 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자급자족, 목장 주인이 스스로 감자와 고기를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생산을 했다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 그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한테 이득이 된 거죠. 교환 이득이 발생을 한 것이다. 교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 것이다. 교환을 통해서 특화를 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결국 교환 이득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교환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책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예를 통해서라도 보더라도 자급자족 경제보다는 교환을 하는 경제, 교환 사회가 또는 시장 경제 체제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교환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더 들면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손흥민은 직접 빨래를 해야 하는가? 손흥민은 직접 빨래를 해야 될까요? 빨래를 한다면 손흥민은 축구하는 사람이죠. 지금 프리미어리그라고 해서 가장 잘 나가는 유럽의 축구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고 굉장히 고소득자죠. 고소득자인데 얘가 빨래를 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축구하는 사람인데 축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거 자급자족이죠. 축구와 빨래를 자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축구 선수는 당연히 땀을 많이 흘리니까 빨래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빨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근데 그 빨래도 하고 축구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축구에만 특화를 해서 빨래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 이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손흥민은 직접 빨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기는 축구에만 전념하고 빨래라고 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낫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즉 빨래 서비스를 거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해보죠. 한번 간단하게 한 예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인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있고 빨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빨래죠. 그 다음에 알바, 맥도날드 알바든 버거킹 알바든 알바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A씨, 그냥 일반인 A씨예요. A씨를 비교했을 때 빨래를 누가 더 잘할까? 손흥민이 매일 빨래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일주일치 빨래를 할지 한 달치 빨래를 한꺼번에 한다라고 했을 때, 손흥민은 빨래를 하면은 그런 자기가 한 달치 빨래를 2시간 만에 할 수 있다 라고 가정하고, A씨는 4시간 동안 해야 된다. 해야 손흥민의 빨래를 다 할 수 있다. 손흥민의 한 달치 빨래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우위 관점에서 누가 더 절대 우위가 있죠. 같은 빨래량을 손흥민이 훨씬 적은 시간에 다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손흥민이 절대 우위가 있을 겁니다. 빨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근데 그러면은 손흥민이 더 잘하니까 손흥민은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비교우위를 우리가 절대우위 관점이 아니라 비교우위 관점을 봐야 되는데,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게 되면은, 이 2시간 동안 축구를 하게 되면은 예컨대
얼마의 소득을 받느냐 그러면 1만 파운드죠. 네, 1만 파운드의 소득을 얻는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축구를 하면 1만 파운드 상당히 많은 굉장히 고소득자죠. 2시간 동안 1만 파운드. 그러니까 빨래를 하게 되면 1만 파운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빨래 그리고 이 A 씨는 이 4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뭐 축구를 해봐야 소득이 없을 테니까 알바를 할 수 있어요. 알바를 하면 4시간 동안 알바를 하면은 예컨대 20파운드를 알바를 통해 가지고 받는다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별로 소득이 높지 않죠. 근데 손흥민이 굉장히 소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비교이는 기회비용이니까 빨래의 시간당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빨래 시간당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손흥민은 이 2시간에 1만 파운드니까 1시간에 얼마를 포기한 거죠? 빨래를 1시간 하는으로 해서 축구를 했다면 그 포기돼야 되는 가치가 얼마죠? 2시간에 1만 파운드를 포기한 거니까 1시간에 5천 파운드를 포기한 거죠. 5천 파운드를 포기한 겁니다. 근데 A씨는 빨래의 시간당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빨래 시간당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4시간 하면 20파운드를 포기해야 되는데 시간당 5파운드만큼 포기를 한 거죠. 빨래 시간당 기회비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훨씬 더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손흥민은. 그러니까 A씨한테 빨래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는 겁니다. 빨래에 대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 그래서 비교 우위의 원리의 관점에서는 손흥민이 빨래를 하지 말고 A씨한테 빨래를 하도록 맡기는 것이 빨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교환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워낙 지금 기회비용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A씨랑 손흥민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빨래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네.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 빨래를 1시간 하면은 5천 파운드를 잃기 때문에 5천 파운드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5천 파운드 이하의 가격으로는 무조건 자기가 이제 지불할 그 빨래 서비스를 남한테 맡겼을 때 줄 가격이 5천 파운드 이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A씨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빨래 1시간당 기회비용이 5달러니까 5파운드니까 5파운드 이상만 주면은 빨래 하려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요 사이가 굉장히 크죠. 5천 파운드랑 5파운드 사이에 협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 여지가 요 폭만큼 협상의 여지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능력의 차이 또는 기회비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능력의 차이 또는 기회비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협상은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같은 경우는 A씨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이 낮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일수록 뭐죠?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빨래 서비스에 대한 교환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한테 주면 줄수록 빨래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한테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이 가장 비용이 적게 빨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흥민 같이 축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빨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회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비용이 가장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할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이 그 일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맡게 된다는 거고 그게 효율성의 관점에서 더 좋은 거죠.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 같은 걸 생산을 하려면 산출물 가치죠. 산출물 같은 산출물을 생산한다면 투입물 가치가 적으면 좋잖아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요게 비용이죠.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산출물 가치가 같다면 비용이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커지게 되죠. 효율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교의 관점에 의해서 비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거래를 하게 되면 특화를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효율성도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장 비용이 낮은 사람이 그 일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교의 원리랑 기회비용 간의 관계, 그것도 여러분들이 효율성 간의 관계, 비교의 원리, 효율성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손흥민은 직접 빨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무역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미국은 상당히 자원도 많고 기술 수준도 높고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 기술 수준도 높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스스로 뭔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딴 나라로 교환이나 무역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기회비용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든 간에 가장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그 주체, 그 나라 또는 그 어떤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제무역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굉장히 기술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많은 것을 그 기술 수준도 높고 굉장히 천재들도 많고 자원도 많다 하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에서 기회비용이 적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적은 기회비용을 가진 어떤 걸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 일국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회비용이 적은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기회비용이 낮게 책정된 어떤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역을 해야 됩니다. 무역을 해야 돼요. 가장 어떤 재화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무역을 해야만 가장 기회비용이 적은 곳에 어떤 자기들의 그 일을 맡길 수 있게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생산하지 않고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다가 그걸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간단한 예를 우리 책에도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예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생산하고 식량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이때 이제 한 달 생산량입니다. 요 빈칸에 들어갈 건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와 식량의 한 달 생산량 1, 2, 1이라고 해봅시다. 네. 미국은 한 달 동안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식량은 한 달 동안 2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본은 한 달 동안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식량 1톤을 생산하는 능력이다. 그 절대우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은 같죠. 절대우위가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식량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금 절대우위가 있죠. 그러면 미국이 다 해야 되는 일본하고 교환하지 말고 미국이 다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무역하지 말고 미국이 다 능력이 일본보다 뭐 자동차는 똑같은데 식량은 뭐 훨씬 더 능력이 좋으니까 미국이 다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우위를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얼마 되죠? 한 달 동안 자동차만 생산을 하게 되면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식량은 2톤을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식량 2톤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대한 기회비용. 그 다음에 식량 2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식량 2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한 대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식량 1톤에 대해서는 자동차 몇 대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2분의 1대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식량을 1톤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식량 1톤을 생산하는데 자동차 한 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 중에서 자동차에 대해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데는 어디죠? 일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교우위가 일본한테 있고 식량은 어떻게 되죠? 식량은 미국이 더 작게 들죠.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식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특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특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특화를 한다고 해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논리와 마찬가지로 특화를 해보면 미국은 1년 동안 자동차만 생산합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뭘 생산하죠? 식량만 생산을 하고 일본은 자동차만 생산하는 거죠. 1년 동안 생산.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달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특화를 해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특화를 하기 전에 생산 가능국사를 한번 그려봅시다. 미국과 일본의 아까와 마찬가지 미국과 일본의 생산 가능국사. 그래서 여기가 자동차고 식량이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원래 자동차만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뭐 한 달에 한 대니까 1년 12달이면 12대. 식량은 한 달에 2톤 생산하는데 1년이면 2 곱하기 12 하면 24죠. 일본은 자동차하면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은 게 결국 생산 가능국성이 되고 일본은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으면 될 겁니다. 이게 일본의 생산 가능국성이죠. 근데 이제 특화를 해봅시다. 이 특화를 하면 이 특화를 미국은 식량만 생산을 하고 일본 그 자동차 식량 돼 있으면 미국은 1년 동안 식량만 생산하면 자동차는 전혀 생산을 못하고 식량은 얼마나 생산하죠? 한 달에 2톤이니까 1년 동안 24톤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자동차만 생산하니까 1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대니까 1년이면 12대. 식량은 전혀 생산을 못하게 되죠. 제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또 교환을 하는 거죠. 네, 교환을 하면 9대 6으로 교환을 한다고 해봅시다. 미국이 식량을 9톤 주고 일본은 자동차를 6톤 주는 걸로 교환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 최종적으로 결론은 얘네들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미국, 일본, 자동차, 식량 이렇게 하면 6대를 줬으니까 6 되죠. 그 다음에 식량 24톤 중에 9톤을 줬으니까 요거는 15가 되고 9톤 받은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자동차 6대, 식량 15톤을 향유하니까 여기 6, 15가 되죠. 요 바깥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요게 10이어야 되거든요. 바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6대, 9대죠. 이것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에서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이 자급자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죠. 자급자족했다 하면은 요 생산 가능국상 안쪽에 있는 영역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 미국도 무역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더 큰 소비점을 가지게 된다. 자급자족 경제보다. 그래서 국제 무역을 해야 된다. 미국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주체가 개인이든 국가든 교환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교환 이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제 3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9장은 국제 무역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교환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3장과 9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가 수입국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이 될 수도 있고 수입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수입국이 되고 수출국이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국내 가격이 어떤 상품에 대한 국내 가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똑같은 상품인데 우리나라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수출하면 좋겠죠. 수출하면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가격보다 예컨대 무슨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가 그 국제 가격이 실제로 우리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국내 가격보다 훨씬 국제 가격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교환을 하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크면은 수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격으로 그 상품을 향유하기보다는 수입을 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외국의 상품들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들여오는 것이 수입을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수입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국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 무역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출국일 경우와 수입국일 경우는 다 이제 자유무역이에요. 네,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수입국일 경우에는 또 나뉩니다. 수입국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입을 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이 수입에 개입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무역보다는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채택을 해서 외국 상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할당을 한다든지, 예컨대 자유롭게 수입을 하게 되면 한 100단위 정도 수입이 돼요. 100단위 정도 수입이 되는 걸 정부가 일정 양만 받는 겁니다. 100단위 말고 뭐 40단위만 수입을 허가하는 겁니다. 허가해서 40단위 이상 들어오는 건 금지를 하는 거죠. 수입이 안 되게 막는 겁니다. 그게 수입 할당이거든요. 수입 할당. 그리고 관세라고 하는 것은 외국 상품에다가 세금을 더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비싸게 팔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상품들이 덜 팔리겠죠. 네.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보다 덜 팔리겠죠. 이전에 비해서 덜 팔릴 겁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 똑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세나 수입 할당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수입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자유무역이 되는 거예요. 수입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에 그걸 내버려 두면 그게 자유무역이에요. 거기에다가 관세나 수입 할당을 붙이게 되면 그게 보호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자유무역일수록 좋다는 겁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자유무역이 좋다.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즉 관세나 수입 할당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무역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9장의 결론입니다. 네, 9장의 결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왕의 7장에서 총잉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총잉여를 가지고 요거를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총잉여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 전, 수출이나 수입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총잉여의 크기로 수출하기 이전과 이후에 뭐가 더 총잉여가 큰지에 따라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총잉여가 크면 클수록 효율성이 크니까. 근데 결론은 그거죠. 수출과 수입을 하기 이전에 비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수입국인 경우에 수입을 하기 이전과 이후, 즉 하기 이전과 이후 중에서 수입을 한 이후가 훨씬 더 우리가 효율성을 더 많이 달성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수입을 했을 경우에 보호무역, 즉 관세와 수입 할당을 한다면 자유무역을 할 때에 비해서는 보호무역을 할 때가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걸 총잉여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든 수출이든 자유롭게 무역하도록 내버려둬야지, 무역을 할 때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제무역 또 국제자유무역을 하라라고 하는 당부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그 총잉여 개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 결론은 똑같죠. 무역을 하는 게, 교환을 하는 게 이득이다. 저 교환 이득.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 간의 거래도 거래를 활성화하면 활성화할수록 교환 이득이 발생을 하더라. 국제무역도 아까 우리가 미국 이야기를 해서 봤듯이 비교우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다 비교우이거든요. 네, 우리 가격이 낮을 때 가격이 낮은 게 비교우이, 더 비용이 적게 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파는 거죠. 네, 생산을 해서 파는 거, 이게 수출국이 되는 겁니다. 국내 가격이 높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거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이는 나라에서 들여오는 것이 낫다는 거죠. 비교가 낮은 곳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비교가 낮은 나라가 생산을 하는 겁니다. 생산해서 우리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